29살에 10억, 30대에 60억, 결국 500억을 벌어놓고 말기 직장암 판정을 받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의사로도 성공했고 투자자로도 전설이 되었지만 그가 끝까지 붙잡은 건 돈이 아니라 가족에게 남길 투자법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범상치 않은 수재, 세상은 결국 다 돈이란 걸 너무 일찍 알아버린 아이, 그리고 의사라는 안정된 직업보다 주식시장의 파도를 선택한 남자. 자신의 필살 투자 기법으로 자산을 500억까지 끌어올린 그는 50살을 넘길지 장담할 수 없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 자신의 인생을 전부 갈아넣어 자녀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처럼 한 권의 책을 펴냅니다. 바로 이 책, 부자 아빠 투자 불변의 법칙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천재 의사 투자자 핫장이 어떻게 종목을 골랐고 어떻게 매수하고 매도했는지, 왜 이거다 싶은 한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지, 그리고 우리 같은 평범한 투자자가 그의 투자법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이야기 드려보려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 자산이 1억이든 1000만 원이든 단기 투자자든 장기 투자자든 어떻게 베팅해야 할지에 대한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500억 자산의 비결이 가감없이 진솔하게 담긴 이 책의 매수와 보유, 탐독을 적극 추천드리며 핫장의 인생 그리고 투자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꼭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 너희에게 구체적인 투자법을 알려주기 전에 한 가지 알아주기 바라는 게 있다. 나의 반평생에 관한 이야기다. 아빠가 왜 투자를 시작했고 어떻게 의사라는 직업과 투자를 병행했는지, 그리고 내가 세상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지 알고 나면 이 책의 투자법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에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다. 나의 아버지는 공무원이었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였던 지극히 평범한 가정이었고 살던 지역도 고급 주택가가 아닌 평범한 동네였다. 내 입으로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어릴 때부터 공부를 꽤 잘하는 편이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는 교실에 붙은 6학년용 한자 포스터를 모두 암기해 버릴 정도였다.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선생님이나 부모님은 모두 놀랐고 비슷한 일이 이어지자 그때서야 난 혹시 평범하지 않은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솔직히 초등학교 6년 동안 공부가 너무 쉬워서 지루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중학교 역시 원하는 학교에 합격했고 성취감보단 당연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한마디로 재수없는 꼬맹이였다. 2. 결국 세상은 다 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나는 도쿄대학교나 의대에 갈 수 있는 성적을 얻을 수 있었다. 나는 목표를 의대로 정했다. 의사가 되고 싶었던 건 아니다. 그저 부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다 보니 세상은 결국 다 돈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다. 도쿄대학교를 졸업해도 부자가 되리라는 법은 없지만 의사가 되면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했다. 결국 난 히로시마 대학 의대에 합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막상 의사가 되고 나니 주변 의사들은 생각보다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눈앞에 있는 환자와 치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내 적성이 의사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나는 의사가 아닌 주식 투자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의사는 어디까지나 직업으로 삼고 적정 수준까지만 일하기로 한 것이다. 그것이 내가 여러 전공 중 마취과를 선택한 이유다. 마취과는 24시간 365일 호출당하지 않으니 말이다. 저자는 마치 워렌 버핏과 같이 어렸을 때부터 수재라는 소리를 들었고 세상은 다 돈이라는 이치를 깨달은 후 의사라는 직업보다는
주식 투자자로 살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그의 명석한 머리 덕분인지 그는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식으로 큰 돈을 벌게 되는데요. 저자의 이야기 계속됩니다. 3. 29살에 억대 부자가 되다. 의사가 되니 연수의로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주식을 할 여유 따위 없기도 하고 또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연수의 2년 동안 묵힐 수 있는 주식을 사두자고 결심했다. 그래서 산 주식이 호주의 금 관련주였다. 당시 금 31g을 채굴하는데 드는 비용이 $500였고 금 31g의 판매 가격은 $300였다. 채산이 맞지 않았다. 하지만 금 채굴은 계속될 것이고 언젠가 금 가격이 올라갈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던 나는 해당 기업에 투자를 결심했다. 그때 과외와 주식 투자로 불린 600만엔, 한화 6천만원으로 모두 주식을 매수했다. 20대 중반의 나에게 꽤 큰 돈이었지만 만일 모두 잃어도 의사로 일하면서 다시 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일하는 도중에도 돈이 모이는 대로 추가 매수를 진행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후 나의 예상대로 금 가격과 주식의 가격이 모두 크게 상승했다. 나는 당시 투자로 단숨에 자산을 9천만엔, 한화 9억 원까지 늘렸다. 그리고 이후 이어진 투자로 자산은 10억으로 늘어났다. 소위 29살에 주식 부자가 된 것이다. 20대 중반에 금 가격을 예상하는 통찰, 그리고 호주 기업의 투자. 확실히 수제였던 저자의 투자는 일반적인 투자와 보법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투자법은 어쩌면 천재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게 하는데요. 그가 10억 원을 달성한 이후 계속 승승장구 할 수 있었는지 저자의 이야기 계속됩니다. 4. 리먼 사태로 자산이 30% 감소하다. 자산 1억엔 10억 원을 달성했지만 다음 해인 2006년부터 주식시장이 좋지 않았다. 약 2년간 자산은 1억엔 전후로 제자리 걸음이었다. 그리고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직격탄을 맞았고 이 여파로 나의 자산 총액은 7천만엔, 한화 7억 원으로 주저앉았다. 30%가 날아간 것이었다. 하지만 폭락의 시계는 절호의 매수 기회이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크게 떨어진 종목을 수중 자금을 몽땅 털어 매수에 나섰다.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위해 모았던 돈까지 모두 넣었다. 그때 산 주식은 첨가제와 품질 보존제를 개발, 제조하는 회사였다. 그 회사는 연간 10억엔의 수익을 낼 저력이 있었고 자산도 50억엔이나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 회사의 시가총액이 20억 엔이라니 말도 안 될 만큼 저평가되었다고 확신했다. 5. 30대의 자산 6억엔, 한화 60억 원을 돌파하다. 당시 주위에서 모두 말렸던 투자는 보란듯이 성공했다. 폭락할 때 샀던 주식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2배로 뛰었고 그 매매 수익으로도 여유롭게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다. 이후 나의 투자는 순조로웠고 나의 자산은 30대에 6억엔, 한화 60억 원으로 불어났다. 특히 내가 대박을 터뜨린 종목은 아이풀이라는 금융회사였다. 내가 투자를 검토하던 2011년 아이풀의 주가는 한 주에 100엔, 1000원도 안 될 정도로 낮았다. 그런데 우연히 2012년 아이풀 1분기 실적을 확인했는데 놀랍게도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었다. 그래서 난 어쩌면 앞으로 실적이 늘어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주시했다. 아니나 다를까 2분기 역시 실적이 꽤 좋았다.
실적이 오르고 있었기에 지금이 살 때라고 생각해서 큰 돈을 아이플 주식에 투자했다. 가족은 물론 친척한테까지 지금은 꼭 아이플 주식을 사야 해 라며 추천을 해서 대부분이 모두 샀을 정도였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한 주에 220엔 남짓했던 주식이 2013년 5월에는 1600엔을 넘었다. 불과 반년 만에 7배나 뛰어오른 셈이다. 그때는 슬슬 과열이라고 느껴졌고 바로 매각했다. 그 뒤로 아이플 주가는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쭉쭉 떨어지기 시작했다. 좋은 타이밍에 판 셈이다. 저자는 30대에 평생 놀고 먹을 정도로 많은 돈을 벌게 되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경제적 자유, 파이어족의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자, 일단 저자가 굉장히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저자는요, 자신의 핵심 투자 기법을 설명하는데 그게 여러분들께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일단 경제적 자유를 이룬 저자는 과연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저자의 솔직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 자유롭긴 한데 나 자신도 주식을 하면서 조기 은퇴한 후에 자유로운 생활을 꿈꿔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전업 투자자의 생활은 반년 만에 끝이 났다. 이유가 몇 가지 있다. 전업 투자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 집안일이나 육아에 대해서는 아내가 더 많이 분담해 주었지만 사람마다 방식이 다른 법. 나는 좋다고 생각해서 한 일이지만 아내의 방식과 다르거나 간섭을 하게 되면서 부부싸움이 나기도 했다. 그래서 매일 하루 종일 좋아하는 게임에 열중했는데 서서히 목이 아파왔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작으로 시간을 때우기 위해 마작 게임장에 다니기 시작했다. 하지만 평일 낮에 마작 게임장에 모이는 사람은 아무래도 정년퇴직한 할아버지가 많았다. 일도 안 하고 마작하러 다니는 38살 아저씨는 나밖에 없었다. 결국 파이어족으로 조기 은퇴한 뒤에 자유분방한 생활은 금방 질리고 말았다. 아는 지인이 병원을 개업한다고 해서 부원장 생활을 하기도 했고 암벽 등반 체육관을 크게 개설하여 운영해보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내가 돌아간 곳은 마취과 의사였다. 암벽 등반 체육관은 직원에게 맡겨두고 말이다. 한때는 마취과 의사 일이 끝나고 체육관으로 돌아가 사장 업무도 봐야 했기에 정말 바빴다. 하지만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고 사회와 연결된 느낌이 살아가는데 순수한 활력이 되었다. 자유로운 파이어족 생활에서 얻지 못한 것이었다. 7. 말기 직장암 판명 4번의 수술. 2022년 내 투자 의욕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는 사건이 일어났다. 암을 선고받은 것이었다. 이대로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니 지금껏 살아온 증거를 투자 실적으로 남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해졌다. 투병 생활 중에도 기업 분석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면서 앞으로 조선업계가 크게 성장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때 나무라 조선소라는 유망주를 발견했다. 10억엔, 하나 100억 원이 넘는 원금의 대부분을 나무라 조선소에 모두 털어넣어 주력 종목으로 삼았다.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결과는 상상 이상의 급등. 나는 나무라 조선소와 다른 조선 관련 종목을 매각했고 다시 HD 한국조선해양에 집중 투자했다. 그렇게 나의 자산은 50억엔, 한화 500억 원까지 불어났다. 만일 내게 무슨 일이 생겨도 가족의 생활이 어렵지 않을 만큼의 돈을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다. 하지만 그 정도로 만족할 수 없다. 살아있는 한 나는 힘껏 주식을 살 것이다. 자, 여기서 저자가 나무라 조선소로 큰 돈을 번 다음에 HD 한국조선해양이죠. 한국 주식에까지 투자를 해서
돈을 크게 불렸습니다. 요 이야기도, 투자 이야기도 뒤에 나오니까요. 일단 저자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 의사여서 몰랐던 암. 나는 의사로서 대장암과 직장암의 유병률이 주로 40대부터 늘기 시작해 60대부터 현저하게 증가하기 시작한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가끔 혈변이 나오기는 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99% 이상의 확률로 치질로 인한 혈변이라고 방치해버렸다. 마취과 의사로서 나는 1000회 정도의 대장암과 직장암 환자의 수술에 들어갔지만 40대 환자는 아무도 없었기에 방심한 것이었다.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다. 검사 결과의 화면을 본 순간 담당 의가 무언가 말하기도 전에 난 이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나갔다. 그 정도로 내 몸속은 참담한 지경이었다. 하지만 수술이 가능할 정도의 여지가 남겨진 것은 불행 중 다행이었다. 직장 절제, 전이된 간 절제, 인공항문 폐쇄 수술까지 수술을 3차례나 하고 나서 항암 치료를 계속했다. 하지만 수술한 지 약 1년 후인 2023년 안타깝게도 암이 재발하고 말았다. 주치의가 말했다. 50세까지라면 몰라도 51세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 10년 후, 그리고 20년 후,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저자가 한 마지막 말,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에서 왠지 그는 500억을 달성한 것처럼 한 80세까지는 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저자는 진짜 이 책을 자신의 자녀에게 남기는 유언의 용도로 썼다는 것이 느껴지실 수 있을 것인데요. 그만큼 그 어떤 숨김도 거짓도 없이 정말 자녀가 잘 되었으면 하는, 스스로 경제적으로 독립했으면 하는 마음, 자신이 진심으로 즐겼던 투자를 자녀들도 함께 즐겼으면 하는 마음이 책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저자의 투자 기법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단기 투자를 하던 장기 투자를 하던 천재적인 투자 성과를 보여준 저자의 솔직한 투자 기법 이야기는 분명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자의 투자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9. 나는 이 투자법으로 500억을 벌었다. 저자는 책에서 자신이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핵심 투자 기법을 시클리컬 투자라고 소개합니다. 시클리컬 투자는 경기 순환에 따라 흑자와 적자를 되풀이하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시클리컬 투자가 수익을 올리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의 천재적인 시클리컬 투자법이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500억을 벌게 해준 그의 시클리컬 투자법 함께 들어보시죠. 시클리컬 가치주는 경기 변동에 따라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주식이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자동차, 해운, 철강, 비철, 에너지와 같은 업계의 주식을 말한다. 한마디로 옛날부터 내려오던 오래된 업계다. 시클리컬 투자의 핵심은 이렇다. 종목 선정은 일단 적절한 타이밍에 싸게 사들이는 것이다. 즉, PER과 PBR이 모두 낮을 때 매수하는 것이다. 시클리컬 종목은 경기 순환에 맞추어 성장한다. 따라서 주가가 급등하면 성장주로 취급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에 따라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그렇게 주가는 더욱 급등세를 연출하게 된다. 여기서 또 기억해둘 포인트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것이다. 적자는 분명 부정적인 요소지만 실적이 일단 바닥을 찍고 올라오면 시장의 반응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정 종목을 매수할 때 그 종목은 적자를 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시클리컬 종목을 적절한 시기에 잘 매입하면 그 투자는 성공이 이미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일단 대부분의 시클리컬 종목들은 상품 기업인 경우가 많다. 즉, 상품과 서비스의 차이가 별로 없고 시장에서 주로 가격으로 경쟁하는 종류의 산업이다. 보통 PER과 PBR이 낮은 경우가 많다. 그리고 시클리컬 산업의 특징은 주가 상승과 하락의 배경이 경기의 순환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기가 어떻게 순환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보통 경기는 4년마다 순환한다. 이는 주요 경제지표 자료를 보면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는데 1951년부터 2020년까지 경제지표의 저점과 고점 간의 기간을 따져보면 보통 31개월에서 90개월까지로 나타나게 되고 이를 평균해 보면 54.8개월, 대략 4년마다 한 번씩 경기의 상과 골짜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주목해야 하는 것은 경기의 확장과 후퇴다. 보통 확장 기간이 후퇴하는 기간보다 긴 경우가 많다. 즉, 경기는 오를 때 완만하게 오르지만 후퇴할 때는 빠른 속도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시클리컬 투자에서 내가 대성공을 거둔 종목은 나무라 조선소다. 나무라 조선소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과정이 명확하게 보였다. 조선업계는 오랫동안 배를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를 보았다. 선박은 필수품이면서 동시에 소모품이다. 반드시 새로 구입해야 하는 시기가 온다. 그러므로 만들수록 돈을 벌지 못하는 왜곡된 가격 설정은 언젠가 시정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아니나 다를까 예상대로 선박 가격이 오르면서 조선업계는 흑자를 내기 시작했고 실적이 비약적으로 개선되며 주가가 급등했다. 즉, 조선업계를 잘 알지 못하는 나 같은 개인 투자자도 이런 정보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 적절한 타이밍에 매수할 기회가 있었던 것이다. 10. 시클리컬 저평가 종목 찾는 법. 핵심은 오래된 업계에 주목하는 것이다. 어떤 투자자들은 오래된 기업은 도태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물론 개별 기업들은 도태될 수 있다. 하지만 근대 이후 오랜 세월에 걸쳐 사회가 지속적으로 필요했던 산업이 통째로 사라지는 일은 없다. 그렇다면 시클리컬 가치주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우선 회사 한 곳을 골라 과거 실적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본다. 해당 기업이 적자와 흑자를 반복하고 있다면 같은 업계의 다른 회사도 5곳 정도 골라 마찬가지로 매출 추이를 체크해보자. 모든 회사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적자와 흑자가 났다면 시클리컬 가치주라는 증거다. 매출을 확인할 때는 구체적인 숫자보다는 1년씩 추이만 보면 된다. 시클리컬 가치주 투자에서는 분기별 결산마다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먼저 내가 확인하는 것은 현재 실적이 적자인지부터이다. 시클리컬 투자의 매수 적기는 적자가 나고 있을 때가 좋다. 실수로라도 상당한 규모의 흑자가 나는 기업은 선택하면 안 된다. 경험상 2년 연속 적자 정도가 가장 좋다. 적자가 1년 정도면 투자자들은 쉽게 주식을 팔지 않는다. 하지만 2년 연속 적자가 나면 버티지 못하고 팔아버리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떨어지고 사기 쉬워진다. 11. 지금 실적이 좋은 회사는 살 때가 아니다. 시클리컬 가치주의 경우 조사를 했을 때 산업 전체가 부진일 때야말로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 따라서 시클리컬 산업의 경우 산업의 불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보통 실적이 좋으면 기대치는 더 커져 그 이상의 실적을 기대하게 되고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 주가는 하락한다. 하지만 실적이 나쁘면 기대치가 낮아 예상 밖의 실적을 내게 되면 주가는 크게 상승한다. 물론 지금 실적이 좋은 종목이 더 높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하지만 수익의 기대치를 생각해보면 높은 곳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종목, 그리고 바닥에서 상승하는 종목을 비교해보면 수익 기대치는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종목이 훨씬 더 크다. 한때 잘 나갔지만 지금은 일시적으로 주춤한 기업은 과거의 성공 경험과 노하우를 확실히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런 기업이라면 부활할 가능성도 높은 것이다. 따라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러니 저러니 해도 대기업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되살아나지 못할 것이 확실한 업계도 있다. 예를 들어 카메라 업계이다. 스마트폰이 압도하고 있는 지금 과거의 전성기를 찾기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종목을 선정할 때 주요 포인트는 업계가 사라질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이다. 만약 어떻게 생각해도 해당 산업이 사라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면 그때가 절호의 기회다. 게다가 불황으로 산업 내 부실 기업이 정리된다. 그러면 살아남은 기업들은 호황에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된다. 적자가 나고 있더라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라면 결국 사이클이 돌아왔을 때 큰 수익을 거두게 된다. 12. 적자 기업에서 중요한 PSR. 적자 기업이라고 무조건 기회는 아니다. 지금은 적자지만 반드시 흑자로 돌아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때만 매수해야 한다. 시클리컬 투자에서는 전통적인 PER이나 PBR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적자가 나고 있다면 PER이나 PBR이 계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클리컬 투자에서는 애초에 PER과 PBR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PSR이다. PSR은 매출액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나타낸다. 보통 PSR은 일반적으로 0.5 이하면 저평가, 20 이상이면 고평가로 본다. 하지만 그 기준은 업계와 업종에 따라 다르다. 차트를 보면서 그 회사가 과거에 어느 정도의 가격 변동 범위 안에 들어갔는지 추이를 체크해보면 좋다. 그리고 지금 가격 수준이 과거에 비해 어느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저자는 과거의 차트를 보면서 현재 가격 수준이 낮은 저점 수준인지를 체크해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스를 살펴보면서 월급이 올랐다, 인력이 부족하다, 새롭게 공장이 세워졌다, 설비 투자가 진행 중이다 등과 같은 정보도 향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중요 힌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책에는 저자가 시클리컬 투자를 할 때 중요하게 참고하는 사안들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시클리컬 투자가 과연 뭘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약간 정리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뒤에서 제가 조금 더 차트 사례를 예시로 들으면서 말씀을 다시 드릴 거고요. 이 부분은 책으로 다시 또 읽어보시면 이해력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 분석 투자를 하시더라도요, 타짱이 말하는 시클리컬 투자와 기술적 분석 투자를 여러분들이 접목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 최고의 매도 타이밍. 시클리컬 가치주의 매도 시기는 역사나 PER을 기준으로 미리 정해두는 편이 좋다. 나무라 조선소의 경우 나는 선박 가격이 고점을 찍고 움직이지 않을 때 이익이 얼마나 발생할지를 먼저 계산했다. 거기서 PER 5배로 주가를 역산해서 목표 주가를 정하고 그 주가를 넘어서면 매도를 검토하기로 정해놓았다.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오르지 않아 적자가 난 회사에 주목했다가 가격이 상승해서 흑자로 전환될 징조가 보이면 그때 주식을 사들인다. 그 후 가격이 끝날 때쯤 주식을 팔면 된다.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의 상승 징조는 첫째가 수량의 증가, 둘째가 적자임에도 신규 설비 투자다. 이 두 가지의 징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자, 저자는 PER을 역산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차트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자의 기법은 박스권 저점 매수, 고점 매도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차트와 실적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자, 위의 차트는 삼성전자의 월봉 차트입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자, 그리고 위의 자료는 삼성전자의 5개년도 실적입니다. 자, 보시면 삼성전자는요, 21년도에 최고 실적을 찍었고요. 23년도에 최저 실적을 기록합니다. 자, 일단 기억해 두세요. 21년 최고 실적, 23년 최저 실적. 이거를 차트에다가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가 최고 실적을 찍었던 21년도고요. 이때가 최저 실적을 기록했던 23년도입니다. 자, 저자가 말한 대로요. 최고 실적을 찍은 연도가 되려 주가가 벌써부터 하락을 하고요. 최저 실적을 찍은 연도에는 되려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클리컬 투자, 특히나 경기가 순환함에 따라서 기업의 실적이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은 실적이 좋을 때 되려 매수하면 절대 안 된다. 흑자를 내고 있을 때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고요. 언제가 매수 적기냐? 적자를 내고 있을 때가 매수 적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1년도 이전에 바닥을 찍었을 때, 자, 그런데 이 바닥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저자도 말했죠. 과거의 차트, 과거의 가격 수준을 봤을 때 이 가격이 바닥권 가격인지를 살펴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도요, 차트를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흐름을 보면서 이 정도면 굉장히 이제 바닥을 찍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 회사의 적자를 한 2년 연속 보고 있고, 아니면 최저 실적을 찍고 있고, 아니면 지금 실적이 굉장히 쭉쭉쭉쭉 줄어들고 있는데 주가의 수준은 바닥권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매집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기술적 분석과 시클리컬 투자를 접목시켜서 투자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저자의 말처럼 이미 실적이 가장 좋지 않거나 혹은 실적이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의 투매가 진행돼서 주가는 바닥을 형성한다. 특히나 이 경기 순환주, 경기 민감주의 경우에는 약 6개월 먼저 주가가 먼저 반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실적을 보면서 대응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명백하게 만약에 어떤 특정 산업의 종목이 시클리컬의 성격의 종목이라면 박스권의 저점에서 실적을 확인해서 적자를 내고 있거나 최저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면 그때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해서 매수하고요. 그리고 매도는 언제 하느냐? 앞에서 PER을 역산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어려우실 수 있어요. 따라서 그냥 여러분들 전고점, 박스권의 전고점을 돌파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추세가 죽는다라고 하면 매도를 하시고요. 만약에 저점에서 매수했는데 전고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목표가를 내가 직접 정하지 마시고요.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은 전고점을 돌파했다가 하방으로 이탈이 나오면 그때 매도하던가 아니면 전고점을 돌파해서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150일 이동평균선이나 200일 이동평균선이 무너질 때까지 보유하는 전략으로 대응하면 추세를 끝까지 먹는 투자가 가능할 겁니다. 물론 저자처럼 미래의 수익과 산업의 적정 PER을 구할 수 있는 분들이다라고 하면 저자의 투자법대로 하면 괜찮겠지만
차트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이다라고 하면 저자의 투자 기법에 기술적 분석을 더하셔가지고요. 하이브리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저자가 투자를 했던 HD 한국조선해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월봉 차트입니다. 이때 당시에 HD 한국조선해양은 거의 10년 정도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이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줬을 때 당연히 적자였겠죠. 근데 이 회사가 언제 흑자 전환을 하느냐? 요때 흑자 전환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권, 역사적 박스권의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이 발생이 되죠. 자, 한국조선해양의 일봉 차트를 한번 긴 시계열로 늘려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PER 계산이라던가 이런 게 좀 어렵다. 하지만 이 회사가 명백하게 시클리컬 회사고 분명히 적자를 내고 있지만 향후에 언젠가는 그 시기가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주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적자일 때 매집을 하는데 언제 매집을 하느냐? 과거의 주가 추이를 보면서 저점 가격에서 매집한다. 따라서 타장식 타점은 적자일 때 박스권의 하단에서 매집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나서 실적의 상승세가 확인이 되면 그때도 추격 매수를 할 수 있겠지만 되려 저점에서 일단은 매집하고 기다리는 투자를 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돌파하고 150일, 20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박스권 매매, 시클리컬 매매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냥 여러분들 요 자료는요, 그냥 참고로만 봐주세요. 지금 산업 전체가 적자를 보고 있지만 박스권의 저점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종목군이 있습니다. 바로 2차전지 섹터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적자를 내고 있고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 수준은 어디냐? 이 박스권의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다시금 저점을 찍을 수 있죠. 이런 지점에서 타장은 매집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차 전지도 명백하게 자동차 부품이죠. 자동차 산업은 명백하게 시클리컬 산업입니다. 언젠가는 갈아야 돼요. 언젠가 차도 바꾸게 되고 소모하게 되고 특히나 2차 전지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핸드폰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2년 정도 쓰면은 배터리 때문에라도 핸드폰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도 시클리컬 산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럼 이제 또 생각해야 되는 게 2차 전지가 과연 사라질 산업인가? 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나는 2차 전지 산업은 절대 사라질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면 2차 전지 섹터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속 분기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25년도에 최고의 적자를 찍을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가 매수 기회일까요? 당연히 이제 적자 예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닥권 가격, 삼성 SDI 같은 경우에 고점 대비해서 지금 이 가격, 이 바닥권 가격이죠. 역사적 저점, 이때가 코로나 때의 하락 가격입니다. 그 바닥 가격에서 다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거래량이 터진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뒤에서 저자가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자, 바로 나오네요. 요거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죠. 14. 대규모 매입을 주목하라. 저평가 정도는 대규모 투자자의 동향을 체크해도 알 수 있다. 기관 투자자가 대량으로 매수한다거나 경영자의 자사주 매입 등은 주가 상승의 신호가 될 수 있다. 대규모 투자자가 사들이기 시작한 종목은 시클리컬 종목의 주가가 바닥을 쳤다는 신호가 되는 경우가 많다. 자, 여기 내용이 굉장히 기술적 분석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데요. 바로 바닥권에서의 거래량입니다. 자, 최근에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보여줬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2020년도에 보시면은요, 역사적 거래량이 터지면서 바닥권에서 역사적 거래량이 터지고요. 그리고 21년도에 다시 역사적 거래량이 갱신되는 것을 차트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길게 박스권 횡보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박스권 횡보의 저점에서도 바닥권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터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전고점을 돌파하니까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연출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일봉 차트를 시계열로 늘려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닥권에서 가격이 크게 무너지면서 이럴 때 악재가 발생되었겠죠? 그런데 세력들은 이런 악재를 일부러 발생하고 또는 악재가 발생되었을 때 이때 굉장히 강력하게 매수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21년도에 200일 이동평균선을 대량 거래량으로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올라탑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을. 200일 이동평균선에 정말 몇 년 동안 눌려있던 가격이 강력하게 올라타는 거죠. 이건 세력들이 미리 매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렇게 200일 이동평균선을 강력하게 차트가 올라타면 아,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섹터가 바닥을 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뒤에서도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은요, 보통 200일 이동평균선에 한번 눌렸다가 추세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 지점을 파란색으로 표시를 차트에 해서 시계열을 늘려보면 앞에 제가 여기 보여드렸던 200일 이동평균선 지지 가격이 10,000원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10,000원이었을 때예요. 요때입니다. 보이지도 않죠? 요때예요. 요때 이후에 단기 스윙으로 172% 수익을 낼 수 있었고, 이 종목을 만약에 내가 더 긴 시계열로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최고 가격이 97,000원까지 올라갑니다. 현재 가격도 72,000원이죠. 7배가 상승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 내가 수익을 실현하고 빠져 나왔어도 지금 보시면 계속 거래량이 터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박스권의 저점에서 계속 거래량이 터진다라는 것은 중요한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 또는 큰손 투자자의 매집으로 볼 수 있고, 마찬가지 이 박스권의 저점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그 순간 추세 상승은 시작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고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월봉 차트상 23년도에 역사적 거래량이 터집니다. 일봉 차트로 보면 23년도 7월이었어요. 역사적 거래량이 터지면 보통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다시 눌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일 이동평균선 눌림에 동그라미를 쳐놨죠. 이때 가격이 대략 66,000원 정도 됐습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눌렸던 가격은 다시 200일 이동평균선 위로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강력하게 돌파가 나오고요. 이 지점을 여기 표시를 해놨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고, 이 지점에서 7배 주가가 상승세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거래량, 바닥권에서 역사적 거래량이 터졌는데 그 종목이 지금 적자를 내고 있고, 그런데 그 업종이 사라지지는 않을 업종이고, 그 업종이 명백하게 시클리컬, 경기에 따라서 실적이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대규모의 바닥권에서의 거래량, 누군가가 대규모로 사들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이제는 저점을 찍고 상승할 준비를 곧 하겠구나. 그러면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의 매수는 저평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력들은 미리 들어와 있는다라는 겁니다. 언제 들어오느냐? 보통 본격적인 추세를 보여주기 한 1, 2년 전부터 미리 들어온다라는 거죠. 타짱 같은, 오늘 저자 같은 분들도 2년 전에 미리 적자를 낼 때 들어가야지 흑자 낼 때 들어가면 늦는다라는 겁니다. 훨씬 타점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닥권에서 역사적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향후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거래량은 거짓말을 못한다라는 이야기 역시 저자의 이야기와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성 SDI의 차트가 이제 여러분들
달리 보이실 수도 있을 겁니다. 바닥권에서 역사적 거래량이 터졌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죠? 2년 있다가 이제 2차 전지가 슈퍼사이클이 올 수도 있겠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증권가에서는요. 자,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7년도에 최고 실적을 갱신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가요, 여러분들, 삼성 SDI에도 나오고요. SDI도 27년도에 실적이 최고 실적을 찍을 거다. 지금 전체 섹터가 현재는 적자를 내고 있는데 2년 있다가는 최고 실적을 찍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체 주봉 차트를 한번 제가 모아봤습니다. 이렇게 모아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주봉 차트거든요. 바닥에서 지금 거래량 터졌죠? 삼성 SDI 바닥권에서 거래량 터졌죠? SK 이노베이션 바닥권에서 지금 거래량 터지는 거 보이죠? 에코프로 바닥권에서 거래량 터졌죠? 에코프로비엠 바닥권에서 거래량 터졌죠? LNF 바닥권에서 거래량, 코스모 신소재 바닥권에서 명백하게 거래량 터졌죠? 에코앤드림은 조금 애매하죠? 사마 알미늄 바닥권 거래량 보이시죠? 포스코 퓨처엠 바닥권 거래량 터졌죠? 대주전자재료 바닥권에서 거래량 터졌죠? 나노신소재도 마찬가지 바닥권에서 거래량 터졌죠? 첨보 바닥권에서 명백하게 거래량 터졌죠. 이런 식으로 지금 전체 2차 전지 전체 섹터가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완전 다 터지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이렇게 바스켓으로 들어온다라는 건 분명히 누군가는 2차 전지 섹터가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보다 훨씬 더 정보력이 좋은 기관 투자자 세력. 그런데 지금 2차 전지 섹터는 어떻죠? 다 적자 보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자, 보시면 다 적자예요. 빨간색 적자입니다. 여기도 적자죠. 적자 전환한 거죠. 여기는 좀 괜찮네요. 거의 괜찮은 데도 있어요. 여기도 적자죠. 사마 알미늄도 지금 적자 내고 있죠. 분기 실적 계속 적자입니다.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향후에는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언제가 매수 적기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했죠. 바로 적자를 내고 있을 때가 매수 기회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 LNF 보세요. 2개년도 연속 적자입니다. 분기도 계속 적자죠. 그런데 이렇게 매집이 들어왔다? 이거 우리가 함부로 넘길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에코프로비엠 마찬가지죠. 지금 적자 전환했습니다. 실적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적자를 전환했다. 요거는 여러분들 시클리컬 기업의 경우에는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요것도 하나 여러분들 정보로 참고만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2차 전지가 27년도에 상승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 이거다라는 종목이 있다면 집중 투자. 흔히 집중 투자는 위험하니까 분산 투자를 하자라고 한다. 그 말이 맞다. 하지만 항상 분산 투자가 좋은 것은 아니다. 가끔은 시장에서 운명처럼 딱 맞는 종목을 만나게 된다. 이건 진짜 놓치면 평생 후회하겠다 싶은 그 순간, 그럴 때는 분산이 아니라 집중이 답이다. 나도 실제 그렇게 도전했기 때문에 오늘날이 있는 것이다. 특히 자산이 적을 때는 분산하면 돈이 거의 늘지 않는다. 1억 원 이하 자산이라면 여기저기 묻어두기보다 확실한 종목 한두 개를 찾는 게 더 빠르다. 분산 투자는 초보자가 큰 실패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이다. 하지만 확실한 종목을 찾아낼 실력과 정보력이 있다면 그땐 분산이 아니라 집중이 답이다. 실패하더라도 젊을 때는 다시 벌 수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크게 잃으면 회복이 어렵다. 그러니 충분히 공부와 경험이 쌓였다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과감히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결국 더 높은 수익으로 돌아온다. 마치며 시간 관계상 책을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저자는 책에서 책 마지막에 자신의 자녀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기는데요. 그 부분이 참 마음이 찡했습니다. 책에는 오늘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자산가치주 투자법, 수익가치주 투자법, 기업 분석, 리포트 쓰는 법, 이익을 극대화하는 플러스 알파 노하우 등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흥행보증 수표라 불리는 류승룡 배우는 과거 자신이 4에서 5년 부진했던 시절을 한 방송에서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또 그게 한 4, 5년 정도 됐었고 해이해지거나 물리적인 어떤 것들이 좀 노력이 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잘 안 됐을 때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아무튼 4년 동안 굉장히 힘들고 축 처지고 이제 집에 가면은 저는 밖에 일을 절대 얘기 안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타나잖아요. 아내가 그때 여보 이게 껌껌하지만 이게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동굴은 들어갈수록 다시 나오기가 힘들고 껌껌하잖아. 근데 분명히 여보 터널이야. 내가 장담할게. 여보 여지껏 그랬잖아. 근데 그게 딱 힘이 됐던 것 같아. 당신 같은 성실함과 기획력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처럼 성실하신 분이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말이죠. 이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부자의 선 채널을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명 잘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분명 할 수 있고 큰 부를 이룬 후 경제적 자유를 분명히 달성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그저 꾸준히 정진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부자의 선 채널은 여러분의 몸에서 다이돌핀이 뿜어져 나와 여러분이 성공하실 수 있도록 항상 뒤에서 류승룡님의 아내분처럼 뒤에서 응원드리고 도움드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하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